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9일이 되겠네요. 7월 9일은 어떤 서사가 있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그 197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 보도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그 사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이제 1971년 7월 9일 날, 아, 그 경기도 평택 거기 있는 그 미군 부대 그 미군 부대에서 인제 뭔가 시내에 나와서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던 그 흑인 병사들이 뭔가 그 인제 뭐 인종차별이라든가 뭐 인제 이런 그 감정을 느꼈는지 그로 인해서 인제 시비가 붙어 갖고 싸움이 인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인제 그 안정리 사건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어 그 당시에 보도로서는 전 기억은 없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이제 상당히 격앙됐던 그 커다란 그 사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안정리라는 동네 그 동네 사람들 그 상인 거기 주민과 미군 그 흑인들 사이에 뭔가 그 이제 난투극이 벌어지고 상당히 험악한 그런 어 그 흉기 같은 거 낫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들고 다니면서 인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인제 뭐 미군 부대 병사들이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찰 기동대가 어 출동을 해서 겨우 인제 진압을 했던 그런 사건으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군부대가 있으면은 그 옆에 여러 가지 그 인제 어 유흥가가 많이 생기게 돼 있죠. 인제 그러면서 인제 뭔가 그 성매매하는 그런 업소들도 인제 많이 인제 생기고 그런데 음 하여튼 이 안정리 사건을 인제 한번 보면서 어 그들의 그 인제 측근에 붙어서 인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했던 그런 위안부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이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컸던 그런 사건으로 어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살펴보죠. 네. 안정리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정리 사건 1971년 7월 9일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서 주민들과 인근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소속 흑인 병사들 사이에 빚어진 대규모 폭력 사태다. 저 때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잘 기억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인제 알게 된 거지 그때 당시에 '아 이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하여튼 뭐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시 미군 클럽 내 흑인 차별을 문제 삼아 흑인 병사들이 물건을 부수고 한국인을 폭행하는 등의 난동이 있었고 난동 직전에 한 흑인 병사가 저지른 한국인 택시기사 살인 사건까지 겹쳐 이에 대한 반발과 분노로 주민과 상인들에 의해서 흑인 병사들에 대한 집단 폭행이 이루어졌던 사건이다. 예. 뭐 엄청난 그 폭력 사태가 있었네요. 이 사건은 미국에서 한국인에 의한 인종차별로까지 문제가 되었다. 음.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는 물론 백인 사회, 백인 우월 사회이긴 하지만은 흑인 병사를 미국에 보내 놨더니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란 색깔의 피부를 가진 한국인이 우리 미군을 두렵했다. 뭐 이런 그 관점을 가졌겠죠. 당시 기지촌 클럽들은 미군 피부색에 따라 흑인 클럽, 백인 클럽으로 나뉘어서 출입이 제한돼 있었다. 참 우리나라 70 년대가 저랬네요. 근데 엄격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흑인 클럽, 백인 클럽 이건 지네들이 나눈 거지 우리가 그거 나눴겠어? 뭐 백인들이 "야 흑인하고 같이 술 먹기 싫다." 그러니까 구분한 거 아닐까? 글쎄요. 확실한 그 내용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또 좀 뭐하지만은 어찌 됐든 흑인과 백인의 클럽이 나누어져서 출입이 제한적으로 됐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상대하는 미군의 피부색이 어떤가에 따라서 미군 위안부 여성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나뉘기도 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인제 뭐 저도 군 생활을 해 봤지만 그 군 간부들 사이에서도 맞습니다. 뭐 중대장 부인 그리고 선임하사 부인 이게 어딘지 모르게 그 부인들도 남편 계급에 따라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게 인간 사회 같아요. 근데 음 근데 뭐 미모의 이 미모로 이렇게 순서를 정한다라면은 뭐 안 그렇겠지만은 하여튼 이상하게 그런 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미군 흑인 민권 운동 블랙 파워가 미 본토에서 들끓고 있었던 1971년 7월 9일 흑인 병사들은 자기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항의로
기지촌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인 업주와 종업원을 폭행하고 내부 직기를 부수면서 난동을 일으켰다. 글쎄요. 참 그 흑인들도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뭐 이렇게 차별하고 하면 근데 그 차별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 건지 뭐 미군들도 백인 병사들이 싫어하면은 뭐 술 파는 입장에서 백인 병사가 싫어하면 흑인 병사는 따로 이렇게 모여서 먹게끔 그렇게 뭐 만드는 분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저때 당시 상황을 뭐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면 댓글을 좀 부탁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80여 명의 주민이 부상을 당했고 결국 주민과 상인들은 흑인 미군에 대한 반발로 낫을 휘두르며 돌을 던지면서 그들을 쫓아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집단으로 거리를 몰려다니며 길가에 뛰는 눈에 띄는 흑인들을 습격하여 린치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상당히 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낫을 휘둘렀다. 이거 정말 이 낫이라는 게 미군들은 낫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 정말 그런데 인제 돌아다니면서 관계없는 흑인들이 다니면은 그 흑인들을 막 린치를 했다라고 하니까 주민과 상인들에 의한 일종의 자경단 활동이 며칠간 이어진 뒤 미군 헌병과 경기도 경찰국 소속 기동대와 함께 출동해 공포탄과 체류탄을 쏘면서 주민들을 진압을 했다. 공포탄과 체류탄을 쏘면서 진압할 정도면은 상당히 격앙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주민들은 흑인에 대한 공격을 멈춘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나갔다. 그러니까 흑인에게는 안 팔리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당시 사건 보도 통제로 인해서 거의 기사화되지 못했으나 제가 몰랐었던 이유가 있긴 있었네요. 기사화되질 않았기 때문에. 반면에 미 의회의 흑인 의원들은 흑인 병사들에 대한 안정리 주민과 상인들이 불만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한국인에 의한 흑인 차별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한국에 대한 원조를 끊는 등의 모종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거센 항의를 했다고 하네요. 참 정부에서도 곤혹스러웠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해 12월 정부는 기지촌 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네요. 사실 기지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매매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모순된 변수들이 엄청 많이 작동하고 있었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성매매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종차별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군들 입장에서도 한국인을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지 않았을까요? 음.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미군들 특히 인제 흑인들을 보고 흑인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흑인을 좀 더 깔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은 뭐 많이 달라졌겠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깜둥이, 깜둥이 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인제 미군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는 어느 때 인제 제가 어렸을 때인데 음 미군하고 한국 이 주먹 깡패죠. 저기 지방 조그만 도시였지만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인은 주먹 좀 쓰는 사람이니까 그냥 두드려 팬다고 뭐 여기저기 근데 워낙 뭐 미군이 인제 덩치가 크고 키가 크니까 이 미군이 딱 배운 말이 꼬마야라는 말을 배웠는데 꼬마야, 꼬마야." 하면서 둘이 싸우는데 아주 저는 그 광경을 때 보면서 좀 웃었습니다. 너무 우스워 갖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 대부분 미국 특히 흑인들을 이제 비하를 하고 외국인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미군은 미군들대로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엔 또 성매매하는 기지촌 여성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기지촌 정화 대책을 인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네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흑인 갈등이 흑인 한국인 갈등으로 이어졌고 사건 발생 초기에는 공권력이 관여가 없었던 점까지 LA 폭동과 유사하다. 1992년 4월 29 일부터 5월 4 일까지 LA 폭동이 있었죠. 로드니 킹 구타 사건 이것 때문에 인제 촉발이 됐는데 이게 엉뚱하게 인제 한인들하고 흑인들하고 싸움이 돼 버렸어요. 이게 그때 당시의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때 인제 한국인 상점들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죠. 그 아픔을 이제 이겨냈다 한국 사람들이 인제 그런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계에 진출해 갖고서 정치 지도자들 백인 정치 지도자들하고 손잡고 있는 그 썸네일이 이거네요. 이것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런 얘기가 있죠. 뭐 한일 갈등이니까 결국 미국 흑인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의 싸움이니까. 근데 인제 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한국 사람들은요. 군대를 전부 갔다 오기 때문에 총을 주면 총 다 쏠 줄 압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은 총기 소유가 허용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총기를 갖고 있다가 보니까 그 뭐 군대에 있으면서 어 총 쏘던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조준 사격까지 가능해요. 이게 갱단들 뭐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냥 일반 흑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대항하기에 총기를 갖고 대항하기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음 더군다나 인제 인제 군을 제대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군대 계급이 있잖아요, 예비군들이. 그러니까 인제 거기는 고급 장교 출신도 있을 거고 의관 장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병 출신 많겠죠 당연히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인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인제 장교 출신 더군다나 저 때는 인제 월남전에 참전을 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아주 조직적으로 인제 흑인 난동을 갖다 대처를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인제 무섭다라는 걸 그때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자 당시 평소에 백인들에게 차별을 당해온 흑인들이 그 스트레스와 불만을 자기들보다 사회적 위치가 더 아래라고 생각되는 한국인들에게 풀었다는 것이 주된 견해인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이거 한국 사람들 건드리기 힘들다는 얘기죠. 네. 인제 안정리 사건은 그런 폭력 사태이겠지만 그 안에는 인제 소위 음 성매매 요소가 있죠. 음 지금은 음 언어를 인제 순화했기 때문에 성매매 요성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엔 창녀라고 그랬죠. 이 창녀보다 더한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도 뭐 몇 가지 용 이 용례가 나와 있지만은 저거보다 더한 용어가 있어요. 차마 지금 그걸 입에다 제가 올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찌 됐든 우리나라 위안부라는 말이 인제 또 유행하게 됐는데 미군 위안부 혹은 한국군 위안부. 그러니까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 이런 인제 위안을 주는 아주 정말 이 PC라고 그러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음 아주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미군들을 에게 위안을 주는 여인들. 한국 군인들한테 위안을 주는 여인들이에요. 그것은 인제 음 우리의 흔한 말로 창녀라고 이제 불렀고 그다음에 영어로 콜걸이라고 그러죠. 콜걸은 콜이 부르면 오는 여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 대만 이쪽에 소녀라고 쓰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이 소녀라는 대만 영화인지 홍콩 영화인지를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녀라고 인제 썼습니다. 물론 그때 음 상당히 음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제 기억이 잘 안 나질 않는데 학생 때였습니다. 콜이라는 걸 본 게. 그때는 사실 저런 영화는 학생들이 들어가서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그때 저게 그런 음 영화를 못 보게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 홍콩인지 대만인지는 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홍콩이었겠죠. 그때 당시에 뭐 주로 홍콩 영화가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콩의 아주 이제 돈 많은 그런 계층과 그야말로 인제 폴벌하고의 어떤 불편했던 관계. 그래서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정말 매춘부라는 그런 관점에서 인제 보고 자기 욕망만 채우고 그러는 그런 남자에 대해서 이 콜볼로 나왔던 여인이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복수가 사실은 굉장히 좀 끔찍했죠. 하루는 이제 만나서 인제 즐거운 시간을 인제 보내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벌써 준비를 해 놨던 거예요. 침대 밑에다가 가위를 갖다가 이렇게 숨겨 놨었어요, 그 영화 내용이. 감춰 놨었다가 나중에 가위로다가 그냥 남자의 주요 부위를 그냥 잘라 버리는 그런 복수를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좀 물론 인제 그 장면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오진 않았죠. 물론 영화 자체는 그게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인제 영화 심의를 하면서 그걸 다 인제 삭제를 했죠, 그런 장면을. 하여튼 그런 내용이 이 콜걸 소녀라는 영화였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양공주, 양갈보, 양색시, 유엔 마담, 힙바리, 주스걸 등의 명칭으로 불렸다. 힙바리 일본말 같긴 한데 왜 힙바리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양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인제 양자를 붙였던 거죠. 양공주, 양갈보, 양색시 참 주스걸 그냥 딱 보면은 뭔가 느낌이 있는 그런 다 용어들이죠. 그런데 인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제가 1980 년에 인제 제 큰아이를 인제 낳았는데 아주 큰 대학병원에 인제 출산 기간 동안 잠깐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2인 1 실이었는데 옆에 있었던 여성이 바로 음 인제 이 소위 인제
미군 위안부였죠. 근데 그 미군이 나중에 인제 면회를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잠깐 어 인제 자판기에서 콜라를 하나씩 빼서 인제 이렇게 마시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 흑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인제 아무튼 어찌 됐든 애를 낳았으니까 "결혼을 해 갖고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인제 그때 당시에 그 옆에 있었던 음 그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물론 병원에서는 이게 흡연이 안 됐는데 이제 창문 열어 놓고 막 담배도 피우고 그러는 걸 봤어요 그때. 참 그 뭐 80 년대 초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참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하고는 막 확연히 다른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네 13번 볼까요? 미군 위안부 여성들은 한국 매춘부사에서 최하층이었으며 불가촉 천민과도 같았다. 불가촉 천민은 언터처블이니까 손댈 수 없는, 손댈 필요도 없는 정말 아주 뭔가 이렇게 분리되고 격리되는 그런 집단의 인간들이다. 이렇게 인제 바라본 거예요 그 위안부 여성들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한 뭐 사정이 있었겠죠. 사연도 뭐 많이 있었을 거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군을 아마 붙들고서 결혼해서 미국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천하려고 했던 실현시키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음. 그리고서 뭐 몇 년 인제 안 됐는데 인제 회사에서 영어 회화 공부를 시킨다라고 해서 인제 또 미국 강사를 불러다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한국인 여성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그때 순이라고 그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음 그리고 이 미국에 건너가서 살고 있는 한국인 여성인데 인제 어 이제 낮에는 일을 하러 나가니까 어린아이를 이렇게 집에다 인제 이렇게 문을 가두고서 인제 뭐 있었는지 그러니까 얘가 서랍 같은 걸 열고 그걸 타고 올라가 놀고 그러다가 거기서 떨어져 갖고 아마 죽었어요 그때. 네. 그런데 인제 그 엄마가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인제 경찰에 신고를 했을 거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I killed him. I killed him."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한국적인 어떤 음 감성이죠. 아들이 죽은 "이건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으니까." "아유 이건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걸 영어로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경찰이 바로 인제 기소를 한 거죠. 그래 갖고서 재판을 하고 하는데 그 법정에서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상당히 인제 격앙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소위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군들을 상대하면서 배운 영어이기 때문에 뭔가 격조 있는 영어가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는 그런 영어였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서도 그냥 불리하게 돌아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의 소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보도가 되고 그랬었어요. 예 하여튼 이 위안부를 놓고 보면 이제 미군정 시기는 사실은 1945년 8월 15 일부터 9월 초죠. 사실은 미군이 들어온 게 9월 좀 넘어서였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건국이 되는 1948년 8월 15일 고 사이가 미군정 시기죠. 이때 당시에 뭐 당연히 이 주둔지 군 주둔지 옆에 이런 기지촌이 인제 형성이 되죠. 뭐 이건 뭐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어 그 역 정거장이 있는 역 근처에 또 인제 그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사단 사령부가 있었던 이제 지방 도시에서 컸기 때문에 어려서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런 장면들을. 하여튼 미군정 시기에 상당히 많은 여성 위원부들이 활동을 했었다. 활동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사창가에 가면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 군도 이 6.25 사변 당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제 이런 위안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수위원대를 5종 보급품으로 불렀다라고 하는데 사실 군대에서 이게 물자를 갖다 이게 1 종, 2 종, 3종 이걸 붙여 놓죠. 그래서 1 종이 인제 이 음식입니다. 쌀. 그래서 어디 이제 훈련 나가면 "야 1종 챙겼냐?" 그러는데요. 쌀 갖고 나가야 밥을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병사들도 뭐 장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전쟁을 하다가 전투를 벌이다가 인제 죽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몇 종으로 지금 분류되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몇 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시체지 그야말로.
예. 그러면서 인제 57 년에 파주 위안부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57 년도 7 월에 부산에서도 사건이 있었고, 위안부 교양 강습을 61 년에 했네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1948 년에 뭐 건국이 되면서 그랬겠죠. 공창 폐지령, 성매매 금지. 사실 뭐 법적으로는 저렇게 선언을 하는지 몰라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음 사문화되는 법이죠 사실은. 음. 자, 기지촌 여성. 그런 데서 생활하던 여자를 인제 기지촌 여성이라고 하죠. 저쪽 서대문 어디 쪽에 가면 기자촌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기지촌하고 기자촌하고 구분을 못 해 갖고 기자촌이 기지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1 학년 때인가 대학교 1 학년 때인가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대학생 1 학년인 몇 학년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 한 달 동안에 이 기지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현장 르포 같은, 그러니까 소위 기지촌 여성 위안부들의 삶이 어떤지를 정말 조사하고 파악하느라고 한 달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했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학생이 쓴 리포트를 그때 당시에 대학 신문에 게재가 됐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연세춘추에. 아마 74 년도인가 어느 달 지금 아마 보면 검색이 될 겁니다, 아마. 하여튼 기지촌이 인제 그렇게 인제 있었던 거죠. 이거는 뭐 어 어 미군 기지가 있으면 한국군 기지가 있으면은 이런 위안부 기지촌은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일본군 위안부로 뭐 이래 갖고서 뭐 지금 뭐 난리를 인제 치고 그러는데 음 그렇게 인제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거기서 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인제 강제로 동원했느냐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했느냐 인제 이런 차이인데, 음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증언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기록 같은 거 그런 걸로 인제 증명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음 하여튼 그래서 인제 이들이 인제 미군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달러를 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달러를 벌어 들이는 애국자, 달러벌이 역군 뭐 이렇게도 인제 불리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조적인 얘기지 저건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죠 사실은. 예.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 1940 년대부터 2010 년대까지 유엔군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을 상대로 한 매매 숫자가 32,490 명. 그다음에 1954년 17,300 명. 62 년에는 20,000명 이상의 미군 위안부가 65,000 명의 미군을 상대했다. 음 그러니까 뭐 30,000, 17,000, 20,000 얼추 한 2-3만 정도 수준이었네요. 그리고 1977 년에는 9,935 명으로 나오네요. 77 년. 예, 뭐 저 때만 하더라도 많이 생활을 했네요, 그 속에서. 자, 그러면서 인제 인권 유린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여기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이 중에 미군 병사들과 연인으로 발전돼서 연을 맺고 미국으로 건너가 성공한 삶을 사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예. 아까 미리 말씀드렸네요. 83년 요건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위안부 여성하고 사연이고요. 순위는 음 영어 강사의 부인이었었죠. 그리고 인제 뭐 살해당하고는 자살하는 여성도 여럿이 인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치 경제적으로 기여했다. 뭐 달러벌이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음 1900 요 저기 1973년 민관식 당시 문교부 장관이 "조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소녀들의 충정은 진실로 칭찬할 할 만하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사실 이걸 장관이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거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이렇게 뭐 조심해야 될 말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논란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 정치 경제적 기여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어 '달러벌이가 됐었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건 사고로 보면은 인제 앞에 안정리 사건, 인제 집단 패싸움 같이 됐던 안정리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몽키하우스. 자, 위안부 66%가 복균자다. 그러니까 인제 성병에 걸린다는 얘기죠. 검진을 해 보니까 66%가 복균자다. 그래서 기지촌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은 참 보건소 가서 저기를 검진을 받았어요. 성병 검사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몽키하우스라고 불렀다. 그런 이제 수용소로, 왜냐하면
이게 성병에 걸린 여성들은 또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인제 몽키하우스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 불행하고 슬픈 우리의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불행하고 슬픈 우리의 역사를 개선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했던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막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뭐 나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 때는 저 사람은 먹고 사는 방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음 저런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발전된 경제가 발전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였죠. 근데 그렇게 인제 사회를 만들어 놨더니 이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끄집어내 갖고 정쟁에 이용하는 3류, 4류, 5류 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한 7-8류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정말 뭐 국회를 들이다 보면은 그냥 진짜 그야말로 싸움박질이고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주한미군은 공식적으로 매춘 인신 매매를 금지한다. 뭐 공식적으로 이걸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 그렇게 금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인제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소위 그 기지촌 그 매춘부 위안부 사회도 자꾸 변화가 지금 인제 일어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뭐 성폭행, 감금, 매춘, 강요, 인신매매, 매약, 강제 낙태, 공무원 유착 기타 등등 뭐 이런 또 부작용이 또 인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 2000 년대 들어서 한미연합군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은 미군 병사에게 매춘과 주수와 출입을 금지시켰다. 지금은 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안정리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몽키하우스 뭐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개선이 돼 갖고. 예. 요즘은 뭐 이런 거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강제적으로 보도를 못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제 그런 어떤 사회상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졌다.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미군 위안부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 1990 년대 초까지 미 위안부라는 표현은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하던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로 사용됐다. 오늘날에는 국가가 강제로 동원한 여성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이게 결국 정치화돼서 그렇게 인제 쓰이게 되는 거예요. 미군 외환부 단어 사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미군에 의한 인신매매와 국가의 관리가 있었을 뿐이라며 기지촌 여성을 미군 위안부로 지칭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예 하여튼 뭐 입장이 뭐 다양하지만은 어찌 됐든 음 그렇게 즐겁게 쓸 수 있는 그런 유쾌한 용어는 아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문화 속의 여성들 즉 이런 소위 그 창녀 콜걸로 대표되는 여성들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예. 예. 19 년에 오발탄 이 오발탄이라는 거는 흔히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모르겠어요. 뭐 사실 영화라고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8 번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이철용 씨가 쓴 소설이 있죠. 이 매매춘하는 여성들은 기둥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서방 뭐 정식으로 그 남편은 아니지만은 남편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런 매매추하는 걸 이렇게 뒤에서 봐주고 그러는 사람을 기둥서방이라고 하죠. 근데 기둥서방 하면은 너무 적나라하니까 이 어둠의 자식들에서 그걸 둥기로 표현합니다. 기둥을 갖다 거꾸로 읽은 거죠, 둥기. 둥기가 기둥서방을 나타내는 거죠. 이 어둠의 자식들을 읽을 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그 영화도 나오고 뭐 드라마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몽실 언니라고 하는 거는 음 이건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몽실이.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어찌 됐든 이상 안정리 사건을 인제 안정리 사건이 발생된 이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인제 먹이사슬 같이 얽혀 있는 여인들 즉 소위 위안부 쪼끔 그 격한 표현으로 창녀나 콜걸 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들이 그 인제 실태라고 할까? 과거죠, 과거. 과거사죠. 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역사에 슬펐던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아니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겼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태는 상당히 선진국화된 그런
어 나라라는 거. 물론 어느 사회고 또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대한민국 사회가 또 어두운 면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건 아무리 이 국민 소득이 10만 달러가 그 사회도 마찬가지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또 잘 관리를 해 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가 어 살아나가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곰돌이가 아주 골똘히 생각하고 있죠. 네. 그리고 내일은 영국의 기념일이지만 비틀즈 데이네요. 이제 비틀즈 영국 밴드죠. 아주 60 년대 그냥 공전의 히트를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히트를 친 그 그룹 비틀즈 데이가 바로 내일 7월 10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정보 보호의 날, 그다음에 기후각서 체결이죠. 우리나라가 사법권과 교정 업무, 즉 교도소 교도 업무를 갖다가 일본애한테 그대로 넘긴 그날이 바로 또 내일이기도 합니다. 예. 이 관련된 이 비틀즈 데이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조를 해 주시고요. 기후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후각서가 체결된 날 정보 보호의 날이기도 합니다. 조선 사법권과 교도 행정을 일본에 예. 요 영상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